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막 급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세계도 뭐 완전히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며칠 전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 트리플 A에서 그 아래 단계 등급인 AA1 등급으로 낮추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물론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뭐 추락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게 과연 이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무디스사의 뭐 신용 등급,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제가 무디스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발표문을 좀 봤습니다. 스테트먼스라고 되어 있는데 신용평가 등급을 이제 평가해서 발표할 때 그 발표문 전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가 한국어로 좀 번역해서 봤는데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왜 신용 등급을 이렇게 낮춰 잡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의 연방 부채가 계속 급증했다. 그리고 급증한 이유는 당연히 재정 적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재정 적자는 왜 급격히 늘어났어요? 당연히 이 기간 동안에 연방 정부 재정 지출은 또 급증하고 반대로 정부 조세 세입은 급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원인을 따라잡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계속 감면해주고 반대로 연방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계속 커지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서 연방 부채가 연방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국 이자 지급액을 굉장히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금리가 막 상승하게 되니까 최근에 뭐 금리가 약간 낮춰 잡았습니다만 아직도 역대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미국의 경우에 한때는 이제 상당 기준으로 5.5%까지 기준금리가 갔다가 이것을 좀 낮게 잡아서 이게 이제는 세 번 낮춰 잡았죠. 한 번은 이제 자이언트 때까지 해가지고 이제 4.5 수준까지 이렇게 낮춰 잡았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을 계속 낮출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러한 이자율 상황에서 미국은 앞으로 이 이자 부담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이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신용등급을 낮추게 되는 주된 이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가 그럼 얼마나 크냐 하면 24년 기준으로 GDP 대비 6.4%였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 같지 않다. 그래서 9%까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GDP 대비 9%다. 이 정도면 얼마나 큰 수준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GDP보다 미국 GDP가 한 15배 정도 큰 거니까 그냥 재정 적자만으로 봐도 우리나라 현재 수준으로 볼 때 거의 우리나라 GDP 정도 규모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지난해에 미국의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1.8조 정도 됐거든요. 1.8조 달러. 우리나라 GDP가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신용 등급이 이제 강등당하는 그러한 굴욕을 이번에 맛보게 되었는데 사실 뭐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이미 뭐 3대 신용평가사 하면 S&P 글로벌도 있고 그리고 피치사들도 있는데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던 무디스마저도 이번에 낮춰 잡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올해 초만 해도 뭐 미국의 그 재정 능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를 이미 무디스에서 한번 냈었어요. 지난 3월에. 그리고 2023년에도 또 미국의 신용평가 등급은 트리플 A로 계속 두지만 그래도 이제 향후 전망이 이제 긍정적에서 네가티브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좀 바꾼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발 막 관세 전쟁이 막 벌어지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지금 막 미국 의회에서 뭐 지금 과연 미국의 연방 정부 부채를 더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상한선을 이제 더 높여줄 거냐 말 거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과연 감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무디스사가 지금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기사에서 보니까 이 108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108년 만에 처음이 아니라 그냥 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무디스사가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한 이래 미국의 경우에 처음 그동안 계속 최고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걸 낮춰 잡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이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3대 신용평가사라고 했는데 무디스 말고 이제 S&P 글로벌이 있고 이제 피치사가 있다고 했는데 얘들의 그 신용평가 등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보면 투자 적격이 있고 투자 부적격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적격을 또 그 속에 보면 뭐 최상위, 매우량, 우량, 뭐 하위 투자 등급이 있는데 또 그 속에도 보면 또 세부 등급이 또 있어요.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S&P 글로벌하고 피치사는 그 등급 표기하는 그 기호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무디스사만 좀 다르게 표시해요. 그래서 잘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숫자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최상위 등급 트리플 A라고 했는데 S&P 글로벌하고 피치사는 그냥 캐피털 레터, 그러니까 대문자로 트리플 A, 그러니까 AAA인데 무디스사는 그냥 첫 번째 A는 대문자, 그 다음에는 뭐 소문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상위 등급도 보시면 이제 미국이 이제 트리플 A에서 더블 A 1으로 이렇게 줄었다고 했는데 그 표시하는 것도 좀 그 컨벤셔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아요. 좀 그래서 저조차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어쨌든 AA1이 이제 그 다음 등급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 S&P 글로벌하고 피치사의 경우에는 AA 플러스, 더블 A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점 줄 때하고 상당히 비슷한 기호로 되어 있죠. 물론 학점은 뭐 A 플러스, A, A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이제 A 숫자가 더 많으냐 적으냐 이 정도 좀 차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S&P 글로벌하고 피치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공이 이 3개 신용평가사가 다 지금 차상위 신용 등급을 현재 미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무디스사는 그것이 이제 기호로 하면 AA1이고 그리고 S&P 글로벌하고 피치사는 AA 플러스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무디스사는 AA2로 되어 있고 그리고 S&P 글로벌은 AA 그리고 피치사는 AA 마이너스 정도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등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지난해 말에 계엄 사태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태 뭐 이런 것이 있으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너무 영상이 길어집니다.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능하면 좀 줄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좀 너무 그냥 간단히 뭐 뉴스를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심층 분석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진다 하는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정도 일단 이해하시고요. 이것이 지금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평가가 좀 많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스캇 베센트 같은 뭐 재무장관이나 이제 미국 행정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측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미 사후 약방문으로 이제 와서 뒤늦게 뭐 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뭐 국가 부채가 뭐 처음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때 특히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때 막 싸질른 똥을 이제 우리가 막 치우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나쁜 평가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불만 섞인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이 정도 평가는 그나마 약과다. 사실 이거보다 더 상황이 더 나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일단 월가의 황제라고 얘기하는 뭐 제이미 다이먼 이죠. JP 모건 CEO죠. JP 모건 CEO가 이제 최근에 그러한 이제 무디스사의 이제 미국 신용 평가 등급 한 단계 낮춰 잡은 다음에 이제 하는 행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지금 신용평가 등급 하나 낮춘 정도가 전부가 아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러한 관세 전쟁을 벌리게 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입 물가가 계속 급증하게 되고, 또 미국의 수출은 또 상대적으로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도 또 수입이 또 제대로 또 되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수출회사 그러니까 수출업자 또 수입업자 모두 다 공이 굉장히 힘든 그런 경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반대로 경기를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뭐 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만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분은 계속 이러한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고, 저도 여기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상당히 지금 상황이 나쁘다. 근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뭐 약과다. 이 정도는 지금 사실은 뭐 시장이라든가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좀 과소평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이제 헤지펀드의 그 대부라고 하는 레이 달리오 이분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제 브리치워터 어소시에이츠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죠. 이걸 설립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결국 신용평가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어느 정도 위험하냐, 혹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정부의 부채의 위험성만 평가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거 정도는 미국 정부가 갚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 말고 다른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막 튀어 오르고,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막 더 이제 폭락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패닉 상황이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위험 상황을 이제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부채가 계속 커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채권 보유자의 입장에 생각하면 화폐 가치 하락을 가져오는 그런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이제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또 그래서 채권 가격, 국채 가격이 하락해서 그래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더 두고 봐야 됩니다만, 경기가 정말 더 나쁘고 그러면 미국 연준은 더 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 달러가 지금 더 떨어지고, 그러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서, 또 그래서 미국 투자자, 특히 이제 채권 투자자는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분도 계속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재정 적자가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GDP 대비로 6%가 넘는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3% 수준으로 대폭적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엄청나게 뭐 경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뭐 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세요, 댓글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 말고도 사실은 우리 경제학자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시장에서 정말 어쩌면 레이 달리오는 이제 밤의 황제라고 하고, 이제 우리 제이미 다이먼은 낮의 황제, 뭐 이렇게 이게 월가 이제 밤낮으로 나눈다면, 낮에는 뭐 이제 JP 모건은 그야말로 이제 공식적인 그런 투자 회사니까, 그러니까 IB니까 거기 이제 뭐 낮의 월가의 황제고, 뭐 우리 그 헤지펀드인 그 브리치워터 어소시에이츠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뭐 밤의 월가의 황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밤낮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투자자들이 다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어렵냐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점은 바로 국가 부채다. 제가 최근에 출판한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그 제목의 책에서 보면 크게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전 세계 인류가 현재 어떠한 거대한 변혁을 하고 있고 2부는 전 세계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자유시장 경제가 정말 보호시장 경제, 보호무역 경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지 자유무역 경제에서 중상주의로 바뀌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미국이 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미국과 중국 간에 왜 저렇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패권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자세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아킬레스 근은 하나 있다. 그 아킬레스 근이 바로 너무나 많은 국가 부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려놨는데요. 그 속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36조 달러 정도 된다.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24년 하면 20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기준의 국가 부채.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조다. 뭐 이렇게 지난해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36조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GDP 대비로 보면 GDP로 나누면 GDP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지난해 기준 123% 정도 된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얼마나 높으냐. 1995년 상황 30년 전과 보면 거의 2배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전비를 많이 이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까지 막 커졌어요. 그때 당시에 100%가 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이제 승리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 부채를 계속 줄였어요. 그렇게 줄였는데 이게 80년대 이후에 이제 그때가 이제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오일쇼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서 이게 증가했어요. 그때 이제 레이건 행정부 때인데 작은 정부 하겠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러한 정책을 그 당시에도 또 썼었거든요. 그때도 슬로건이 마가였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래서 작은 정부를 하겠다 해서 감세 정책을 하면서 그때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미국의 이제 부채가 국가 부채가 막 증가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95년 피크를 치렀다가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이제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이제 다시 급증해서 현재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낮춰야 된다. 이게 낮추려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연방정부 지출은 줄여야 되고 세금은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은 반대의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연방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은 매년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2024년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냐면 1.83조 달러 정도 돼요. 1.83조 달러 정도. 이 정도 되면 미국 GDP의 6.7% 정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GDP 규모와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 굉장히 큰 거죠. 그 전에 2023년은 1.7조 달러 정도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너무 많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 보면 코로나 상황이 끝났는데 다시 또 계속 증가했잖아요. 2024년이면 조 바이든 행정부 때잖아요. 그때 계속 이걸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건 대통령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뭐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보짓을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놨는데 왜 나한테 더 어려운 상황을 다 책임지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2025년 올해도 재정적자 규모가 지금 한 2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2조.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증가할 거라는 거죠. 왜 더 증가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관세 정책, 관세를 세게 부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감세 정책이에요. 그래서 관세 정책을 해서 세금을 많이 이제 외국으로부터 걷어들이고 그 대신 이제 감세 정책을 함으로써 이제 미국 기업들 좀 더 이제 투자를 더 많이 부추기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관세로부터 벌어들인 그러한 추가적인 세입보다는 감세 때문에 줄어드는 그러한 세입이 더 클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적자가 더 클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국가 부채를 줄여 나갈 거냐 하는 걱정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의 그 유동성인데요. 유동성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현재 낮추고 있는데 지금 낮추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연준 책임도 굉장히 커요. 너무 늦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2022년 3월부터 높이기 시작했는데 이미 뭐 인플레이션은 2021년 중반부터 계속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높이기 시작해서 이제 그것도 문제였고 또 이미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만 0% 수준으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QE라고 해서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너무 많이 사들이고 또 거기에 이제 MBS라고 해서 모기지 백 시큐리티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채권도 이제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 샀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총 자산이 4.2조 달러였는데 이게 9조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5조 달러 정도 어치 국채를 막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가, 미국 행정부가 국채를 막 발행하면 그걸 누가 사준 거예요? 중앙은행인 연준이 막 사주면서 같이 짝짝꿍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미국 연준의 그런 국가 부채를 키우는데 또 일조했고 또 그러면서 또 미국의 경기를 또 계속 부양한다고 했지만 좀 과열시키고 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까지 유발했다. 이제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일 첫 번째, 그럼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미국 경제 그러면 붕괴하느냐?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니까, 미국 경제 이제 상황이 끝났어. 이제 미국 패권은 이제 끝나고 이제 중국이 새롭게 패권 국가로 등장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미국은 그동안 많은 사실은 경제 위기를 겪어 왔어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었고, 2000년 닷컴 버블도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2020년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GDP 성장률 그 추이인데 계속 이렇게 뭐 등락은 있어요. 여기서 아래쪽 부분이 이제 경제 위기인데 그때마다 이렇게 회색으로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변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평균적인 성장률이에요. 미국의 GDP 성장률, 잠재 성장률 또는 장기 성장률은 그냥 2.5%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더 떨어질 거냐 이게 이렇게 저는 앞으로도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미국 경제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가장 젊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또 제일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그 정도로 제 의견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미국 달러 패권은 어떻게 될 거냐? 적어도 달러 패권은 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미국 달러 패권이라는 게 뭐예요?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무역 거래를 할 때에 무엇을 매개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달러를 거의 90% 가까이 써요. 외환 거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 무역할 때,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때 중간 매개 단위가 바로 미국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이 어떤 그 물건을 사고 팔 때 매매의 중개 수단,
중간에 어떤 사고 파는 데 있어서의 매개 중개 수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화폐 또는 통화인데 그 역할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2004년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계속 변함 없이 한 90% 가까이 지금 미국 달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변화가 있다면 외환 보유고예요.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고만 이게 뭐 사실 2000년 전에는 한 70% 수준까지도 돼 있었어요. 70%.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잖아요. 여차직하면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돈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금이라든가 다른 뭐 SDR이라고 해서 IMF의 특별 인출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주요국 통화로 이렇게 외환을 쌓아놓고 있는데 미국 달러화가 가장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현재는 이게 60% 밑으로 좀 떨어졌어요. 한 58%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환 거래는 아직도 계속 미국 달러로 하고 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외환 보유고 그 세계 전체 이게 IMF 자료인데요. 전 세계의 그 외환 보유고를 어떤 화폐로 이제 모아놓고 있느냐 이걸 보니까 미국의 달러화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57% 정도 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한 20%,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엔화가 한 5.8%. 참고로 뭐 중국이 뭐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 미국의 달러를 뭐 기축통화의 어떤 위상을 위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이 미국, 중국의 그 외환 보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0.17%밖에 되지 않고요. 실제 무역 거래에서도 아직 위안화는 특별한 나라, 중국하고 뭐 거래하는 뭐 러시아라든가 몇 개의 나라하고만 좀 하고 있는 정도고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뭐 흑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공급이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중국 경제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국의 위안화를 외환보유고 쌓아 놓을 수 있겠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중국 위안화가 미국의 달러화를 그런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위협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앞으로 한동안, 한참 동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미국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이 한때는 중국이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국채를 어느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2015년부터 이제 최근 2025년 가장 최근까지 이렇게 추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제 2015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죠.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한 1조 한 2,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어서 이게 한 750억 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대신 일본은 거의 이게 줄어들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약간 좀 떨어진 편인데 최근 다시 좀 약간 좀 늘리고 있다 이런 평가도 좀 있긴 한데요. 일본이 1위가 됐어요. 일본이 1위. 일본이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최근에 중국보다 살짝 더 미국의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해서 2위가 됐고 중국이 3위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국은 한 18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건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다 팔아치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한꺼번에 팔지는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그 보유 비중을 좀 줄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경쟁을 하는데 적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미국의 그 국채를 중국이 계속 살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판 그 국채를 가지고 대신 뭘 많이 사들이고 있냐면 바로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금값이 최근에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 그런 게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하고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중국 위안화가 마치 이제 하나의 기축통화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은 아직도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그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은 나라가 여기 미국이죠. 미국이 한 8천 톤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 2천 톤 정도 하니까 거의 4배 정도 미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도 전 세계 최고의 금 보유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달러 가치가 최근에 막 떨어지는 게 이게 또 달러 패권을 좀 위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 여기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 주요국 6개국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이제 상대평가한 건데요. 여기 보면 올해 초 이 1월 1월 25일 정도 그때 한 달러 인덱스가 한 110원 정도, 110까지 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100m로 떨어졌어요. 지난 4월 한 중순경에 이게 완전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90, 한 7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는 데서 다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 떨어지는 거 보면 결국 이거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미국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패권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 국채를 외국 국가 또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개인들이 사느냐 마느냐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미국의 국채를 사지 않고 도리어 팔면 미국 달러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미국 달러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이렇게 너무 단기로 보면 마치 정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걸 좀 장기로 좀 보시죠. 이게 지금 1985년부터 이렇게 좀 한번 86년부터 한번 제가 봤어요. 86년부터 보면 이게 한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보면 어때요? 지금 여기 현재 상황이 여기 지금 한 100 약간 밑에 와 있는데 당연히 그 사이에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미국 달러 패권이 위협받았나요? 달러 패권이 더 약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지난 40년 동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상황이 한 평균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거 가지고 미국 달러 패권이 뭐 이제는 끝났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고요. 아,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 이제 추락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해 말에 한번 이게 거의 뭐 1475원을 넘어서 1500원대를 막 돌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보다 더 심하게 지난달 말에 4월 말에 이게 거의 정말 1480원을 넘고 그래서 1450원 아니죠 죄송합니다 1500원대까지 막 이렇게 육박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러면서 뭐 방어를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갑자기 이게 막 폭락을 한 거예요. 미국 달러화가. 그러니까 가치가 더 떨어졌다는 거죠.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로 첫 번째는 미국 달러화 가치가 좀 떨어진 것이 한 가지 이유가 사실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같이 맞물려 있고 또 그것 말고도 특별히 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최근에 뭐 대만과 또 중국과 뭐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흑자 적자를 미국이 많이 보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압력을 정부가 좀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것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같이 덩달아 상승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건데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미국 달러에 비해서 계속 약화된다. 이것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갑자기 이것이 더 떨어질 거냐 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게 2020년 코로나 상황 때 그때 이게 한 1,100원대 수준에 있었거든요. 그다지 지금 1,400원대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때 수준으로 떨어질 거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장의 논리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요 무역 상대국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마치 1985년 일본과의 플라자 협정과 같은 그런 협정을 체결하려고 막 그렇게 압력을 넣게 되면 그걸 뭐 말하려고 합의다 뭐 이런 용어까지 현재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이 만약 된다면 그러면 이것이 추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추락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화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동안 이 달러 자산을 좀 많이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럼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주요 그 동아시아 국가들 아니면 다른 전 세계 국가들과의 그 관세 협상의 추이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러한 환율과 관련해서 과연 미국 정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다른 나라들과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면 잘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미국 달러와 가치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패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자기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모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모으겠다 지금 막 해서 지금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지금 계속 법안을 발의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사 모으자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또 지방 정부 차원에서 또 나름대로 뭐 그러한 노력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전략 자산을 모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좀 특이한 거는 비트코인 대표적인 이제 암호 자산이죠. 암호화폐인데 얘가 지금 다시 여기 지금 제가 이걸 녹화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가져온 건데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한 10만 7천 달러를 넘었어요. 이 정도면 지금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찍었던 최고치에 거의 지금 육박한 거예요. 또 특이한 거는 지금 요때가 지금 뭐냐면 관세 전쟁을 막 벌이고 있을 때예요. 관세 전쟁을 막 벌일 때 다른 그 주식 가격 막 떨어져도 도리어 정말 더 어쩌면 위험 자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런 비트코인 가격은 도리어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도 뭐 옛날 같으면 엄청나게 떨어졌을 텐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최근에 이거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그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 또 미국의 여러 그 투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실 사 모으고 있고 또 앞으로 사 모을 계획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미국 달러 패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고 또 특히 비트코인은 세상이 변하면서 새로운 화폐 자산으로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차제에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떠냐? 지금 벌써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뭐 미국보다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낮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도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부채가 뭐 국가 부채는 더 적지만 정부 부채는 더 적지만 뭐 기업 부채라든가 아니면 가계 부채는 훨씬 더 높아요. 다만 이제 이 국가 신용 등급은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부채 국가가 발행하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제 국채의 신용을 평가하는 건데 그거 말고 사실 그 나라의 위험도는 단순하게 국가가 발행한 그 국채를 갚을 거냐 말 거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가의 어떤 위험도는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까. 또 뿐만 아니라 국가 부채, 정부 부채만 해도 지금 여기 뭐 한 기사가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미국의 정부 부채,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놨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뭐 이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 책에 사실 굉장히 자세히 체계적으로 또 써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심층적으로 현재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그리고 또 우리나라 상황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내용을 좀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정부 부채, 한국의 기업 부채, 한국의 가계 부채 그리고 또 전반적인 국가 신용도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살아있는 거시경제학 시간을 별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